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재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현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군함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의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공약집에서 미국 무기고는 텅 비었다며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군에 기록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긴밀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 전투기에도 문제가 생겨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방부는 미국 보잉 항공회사가 거의 17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으로 C-1 수송기 예비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누상자의 가격이 최대 150달러로 이는 이전 가격에 비해 거의 8% 인상된 금액인데요. 미 공군은 과도한 지출을 조장하는 보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보잉은 다시 한번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는 등 수많은 악재가 겹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 거대 항공기업 보잉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발생한 파업은 주문받은 5,000대의 항공기 생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매출액, 꺼내든 정리해고 계획은 1만 7천 명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기업이자 민간 여객기와 군용 항공기를 모두 제작하던 보잉은 21세기에 접어들며 각종 사건, 사고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2024년에 발생한 항공사고 수치가 그 이전에 발생한 보잉의 모든 사고 횟수보다 더 높을 정도로 보잉은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잉은 민간 항공기 이외에도 F-15 전투기를 비롯하여 EA-18G 그라울러, P-8 대잠 초계기, AH-64 아파치 헬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방산 기업입니다. 따라서 보잉이 흔들린다는 것은 방위산업의 판도 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중 일부 방위산업은 우리 대한민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맞이한 보잉의 인력 감축과 파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의 거대 항공기업이라 하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을 떠올리실 겁니다. 보잉의 최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같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개발하여 미군의 선택을 받았지만 보잉은 그나마 보유한 F-15마저 점차 노후화되며 시장점 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F-15를 전량 대체하려던 F-22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생산 대수를 감축한 덕분에 미군에서도 지금까지 F-1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잉은 그나마 F-15 계열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민심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 2차 FX 사업을 통해 60대의 F-15K를 도입하여 현재는 5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F-15의 최신 기제인 F-15EX급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초기 협상 과정에서 보잉이 제시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려 대당 수백억 수준으로 일반적인 전투기 한 대의 가격과 엇비슷한 금액이 필요했으며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대당 약 6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도합 3조 4,600억 원을 들여 2034년까지 성능 개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던 것은 사실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보잉의 과도한 금액 요구에 아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보잉이 제시한 금액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미국의 유서 깊은 항공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보잉은 잦은 사건 사고로 인해 처참한 신뢰도를 가진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취급했던 에어버스가 치고 올라왔고 군용 항공기 분야에서도 경쟁자인 록히드 마틴이 지속된 기술 개발로 5세대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과 달리 특별한 기술적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잉에 처한 현실인데요. 특히 방산 분야는 무기의 성능이 곧바로 병력의 목숨과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신뢰도가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보잉의 기술적 완성도는 그 어떤 항공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였지만
후발주자들의 도전을 제압하기 위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라이벌 기업이었던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한 것이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기 이전까지 보잉은 철저하게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열악했던 과거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선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도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변함없는 항공기를 연달아 제작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을 통해 보잉으로 넘어온 맥도넬 더글라스 출신의 경영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만을 채우기 위한 경영에 집중했고 엔지니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마인드로 보잉의 본사를 시카고로 옮겨버렸으며 심지어는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품질 담당자를 해고하는 막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안전한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경영 철학은 사라졌으며 항공기술에 대해 문외한인 경영자들로 회사가 채워지며 보잉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맥도넬 더글라스 CEO가 보유하고 있던 F-15K 전투기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다수의 전투기 라인업을 보유한 방위산업체로 표면적인 몸집은 키울 수 있었으나 기술적 완성도를 등한시하는 경영진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형 전투기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위산업체로서의 영향력도 점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잉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만 10만 명이 넘는 데다가 록히드 마틴과 더불어 양대 항공기 방위산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잉의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 정부는 보잉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면서 자국 기업이더라도 이 정도로 생산성이 없다면 가차없이 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퇴출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오랜 목표인 대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수량과 금액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압도적인 국방 예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타공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무기를 살 수 있는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능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 몇 마디만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는 무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지금처럼 보잉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 한국 방산의 미국 진출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진출을 목전에 뒀다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미 공군의 T-38 고등운영기 대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기체 성능이 아니라 보잉을 밀어주려는 미 의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T-7에 밀려난 것인데요. 미 의회는 보잉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경영 악화로 인한 실업자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기에 F-22, F-35, F-16 등 상당수의 미군 주력 전투기를 납품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훈련기 포지션까지 독점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보잉이 신규 훈련기를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훈련기 입찰 사업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으며 보잉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전체 사업 비용이었던 163억 달러 중 56%에 불과한 92억 달러만으로 모든 물량을 납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보잉이 훈련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T-7은 사출자석 문제로 인해 1년 이상 양산이 연기되었으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탈출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풍동 실험을 생략한 부작용으로 윙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견되었는데요. 윙락에 빠지면 사실상 전투기의 조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탑승한 조종사의 목숨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며 윙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항공기 기수 아랫부분의 형상을 재설계해야만 합니다. 보잉에선 FBW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리 기체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체 설계가 바뀌지 않은 이상 해당 문제를 완전히 개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개발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최소 11억 달러 이상, 하나로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으며
생산 일정도 한 번 연기되었던 2025년 2월에서 또다시 2026년 4월로 연기되며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납품이 빠르고 성능도 괜찮았던 한국산 FA-50 전투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F-35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된 지금도 지난 29일 F-35 전투기 비행 훈련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군이 운용할 일부 전투기를 KF-21 전투기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F-35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추락 사건 중 특히 F-35 동체 착륙 사건은 자칫하면 엄청난 비극이 될 뻔하였지만 우리 한국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으로 극복해낸 매우 모범적인 비상착륙 사례였습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F-35 사고 사례들 중 동체 착륙처럼 극한 상황에서 F-35 전투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F-35 동체 착륙 사건으로 인해 한국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해 굉장히 곤혹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F-35 동체 착륙 사건까지 전 세계적인 F-35 성능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언론에서 F-35 전투기의 단발 엔진에 관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F-35 전투기의 막대한 개량 비용에 대한 비판이 해외 도입국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35 전투기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은 물론 F-35 전투기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던 우리 공군까지 크게 당황한 상태인데요. 그러니 진행 중이던 F-35 추가 도입을 서둘러 중지하고 그 예산을 되려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투입해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몇몇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미국산 F-35 전투기는 비록 결함이 많을지언정 5세대의 스텔스 기술력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는 아니며 이번 F-35 개량 사업 역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영국과 이탈리아도 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갖추지 못한다면 미국 방산기업인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부르는 가격에 그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미국산 무기라는 분명한 한계가 치명적인 단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소한 고장에도 미국 엔지니어가 없으면 뜯어볼 수조차 없는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F-35 전투기에 대적할 대항마인 KF-21 전투기의 완벽한 스텔스 버전인 KF-21 블록3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텔스 내부 무장창과 센서 매립을 완료한 KF-21 전투기 블록3라면 F-35 전투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한 미사일과 천룡 미사일까지 개발된다면 F-35 전투기가 없어도 서해와 동해에서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무장창만 제대로 개발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 의존도가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중 보람의 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전기 개발을 통해 전자전기 조기 경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플랫폼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성장이 거침없이 빠릅니다. 특히 북한 방공망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첨단 전자전기 사업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전기는 미국, 프랑스 정도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블록1 개발을 의결하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 공격 신호를 수집하고 교란하는 기체로 미국 그라울러가 대표적인데요. 그라울러는 현존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전투기와의 가상 공중전에서 전파 교란을 활용해 격추하여 미공군 관계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기 역시 이러한 그라울러와 같은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자전기 개발을 통해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적 핵심 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 전자전기 개발 기간은 8년으로 2032년 전자전기가 민간에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았을 때 전자전기 개발 완료가 머지않았다는 추론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KF-21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도 놀라운데 빠르게 이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CNN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단독 보도하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4.5세대급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사실 KF-21 전투기는 설계에서부터 처음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래를 생각하며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연계 델타 비행을 보더라도 한국산 전투기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본다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비밀무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KF-21 무기 플랫폼에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며 이탈리아 최대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시큰둥했던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 신뢰성 보장에 중요한 가동률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KF-21 전자전기 역시 애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복좌기 동시개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좌기에서 복좌기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좌석을 하나 더 만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간과 강화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전투기의 중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콕핏하면 떠오르는 복잡한 컨트롤러는 물론이고 파일럿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 시스템, 산소 공급 시스템, 비상탈출 장치 등 상당한 추가 장비가 필요한 탓입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공기역학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KF-21처럼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단좌형과 더불어 복좌형까지 개발하는 것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고생했을 연구원들을 생각하면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KF-21 전투기는 급하게 단좌형과 복좌형을 동시 개발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복좌형 전투기는 차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자계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단일 조종사만으로도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임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굳이 설계가 더 어렵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까지 높은 복좌형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장비는 무엇보다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복좌기는 스텔스 설계마저 복잡합니다. 심지어 조종석을 하나 더 추가한 탓에 외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이 감소 중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파일럿인데 전투기 하나에 2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투기 하나당 1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KF-21 복좌형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가장 먼저 선보일 새로운 모습이 바로 전자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란 이름 그대로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 무력화하거나 자신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시각에 따라선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기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인데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무리 강하고 비축량이 많더라도 정작 목표 지점을 모르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전은 이 정보를 얻고 지키기 위한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데 전자전기는 이런 전자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술기입니다. 적의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교란시켜 우방항공기 지상부대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 레이더를 전자전 공격으로 무력화하거나 대명사 미사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아군의 전투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적국의 영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자 장비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연구진이 KF-21 전투기의 복좌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전자장비 때문입니다. 전자장비는 적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전자장비들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임무는 다양한 전자전 장비의 동시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요.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전자장비 장비인 스탠드오프를 제외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기동과 함께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기반 에스코트 제머의 경우 파일럿 한 명이 모든 조작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좌형 전자전기는 조종사와 함께 전자전 장비 EWO로 구성되며 조종사는 항공기의 비행을 담당하고 EWO는 전자전 장비의 운영과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복좌형 전투기의 조종사와 무장통제사가 동반 탑승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물리적 타격 임무 수행이 전자계통의 발달로 단순해졌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무장통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전자장비는 여전히 복잡한 조작 때문에 EWO가 필요한데요. 게다가 전자전 임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복좌형 설계는 한 명의 승무원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자전 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다른 승무원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전자전의 규모는 눈앞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에스코트 제머라 할지라 하더라도 다른 항공기 지상 부대의 전략 자산과 복잡한 통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대 전자전은 하나의 전자전기가 전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부대 간의 영역 싸움에 가까우며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투기 파일럿이 초음속 기동과 함께 이 모든 걸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연구진은 국산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순간부터 복좌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본형의 실전기체가 완전히 양산되기도 전인데 개량형인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시점을 고려할 때 이미 전자전기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점점 인간의 조종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그만큼 전자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극초음속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중력 가속도는 수십 주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유도 기능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어중간한 기만 체계로는 따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미사일 자체를 기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 전투기나 미사일 부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 개발으로 새로운 체계 개발에 앞장서며 한국을 항공강대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